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연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주간 경향 이한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원래 이 시간에는 방기훈 기자가 고정 출연했었는데 방기훈 기자가 사입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 시간에 출연이 어려졌고 앞으로는 이한희 기자가 네. 인사해 주시죠. 처음 나오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주간 경향에서 경제팀에 있고요. 네. 지금 이제 8년차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주말 동안에만 코로나19 세계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네요. 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가 집계한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71만 명을 넘었고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3만 명을 넘었고 이탈리아는 10만 명에 육박하는 9만 7천여 명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감염자가 공식 확인된 나라는 첫 확진자를 보고한 시리아를 포함해서 199곳이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그 전 세계 사망자 수는 3만 3,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미국과 이탈리아가 확진자 수에만 보면 중국을 이미 앞질러 버렸는데. 네. 근데 이탈리아는 정점을 찍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탈리아는 이제 전날보다 5,200여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예. 근데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이긴 한데 25일 이후 사흘 연속 6,000여 명 안팎으로 증가하다가 나흘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 내외이던 증가율도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5%대까지 내려왔고요. 예. 누적 사망자 수는 지금 1,700여 명인데요. 이제 27일까지 900여 명까지 올랐다가 이틀 연속 감소한 수치여서요. 이탈리아 일부에서는 이제 정점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큰일 났습니다. 네, 엄청난 그렇죠. 숫자로 속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로 10만 명이 사망하면 매우 잘한 일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게 이렇게 들으면 참 비판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말인데요. 또 이제 또 현지 상황을 보면 또 나올 만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26일 날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망률이 2주 안에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20만 명이나 사망할 수 있다는 예측 모델이 있다. 그래서 이 220만 명에 비해서 그 숫자를 10만 명으로 낮출 수 있다면 이 10만 명도 끔찍한 숫자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매우 잘한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미국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반 대응을 굉장히 미숙했다. 네.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는 비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만 명이 사망하면 매우 잘한 일이다. 글쎄요. 좀 두고 보고요. 자,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재난지원금이 이제 전체 2천만 가구 중에 하위소득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가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이제 월 소득 상한선이 중요한데요. 1인 기준으로는 263만 6천 원, 2인 기준으로는 444만 8천 원, 3인 기준 580만 6천 원, 4인 기준으로는 712만 4천 원입니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고요. 당연히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 3인 가구는 8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4인 가구는 1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한 700만 원 이상으로 소득이 생기면은 못 받습니다. 작년 소득을 따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벌다가 올해는 그렇게 못 번 사람도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은 70%만 준다는 건데 100명 중에 70명만 준다는 건데 네. 어쨌든 그 30명이 소득 상위 30%는 받지 못합니다. 30명이 못 받잖아요. 네. 다 주고 나중에 연말정산한테 돌려받든가 네. 아니면은 지금 10조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에 들어간 재원이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주면 10조거든요. 그렇게 네. 하면 지금 4인 가구 100만 원 주는 건데 4인 가구 80만 원 이렇게 전 국민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예, 인터넷에서도 좀 비판하는 네, 지점이 그냥 아예 있는 다 것 주자. 같아요. 줄 거면 다 주자. 네. 근데 결정된 거죠, 이건 근데. 네, 이건 결정됐습니다. 이 이외에 다른 지원금도 있습니까? 네,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긴급 재난 지원금 외에 4대 보험료와 전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납부하는 3월 보험료부터는 국민보험
그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3개월간 납부가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유예되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랑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보험료의 30%가 감면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전기요금 부담은 이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4월 6일까지 청구되는 3개월금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연장. 예. 네, 안 하는 건 아니고 연장. 전기세는 4대 보험도 어쨌든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고. 네. 전 국민의 70%한테 가구당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가구당. 이렇게 돈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효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다른 얘기 해보자. 전국 초중고교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졌는데 다시 한번 개학을 미뤄야 된다 얘기가 있고 네. 지금 미루게 되면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래서 개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가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온라인으로 그 수업을 받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이미 대학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고 계신 걸 다들 아실 텐데요. 예.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예.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일단 지금 나오는 이야기 종합해보면 정부는 4월 6일에 초중 고교생이 모두 등교하는 건 이제 무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연기를 할지 온라인 개학을 할지 두 가지 방안으로 좁혀졌고요. 교육부는 이미 온라인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인정하겠다는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지역별 그리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학급별 개학 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뭐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아무래도 수능 일정이 있으니까 고3들이 앞으로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거리일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고3부터 이제 개학을 먼저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4월 6일부터 이제 4월 6일에서 개학을 더 미룰 경우에 뭐 수시, 정시, 수능 이렇게 대학 입시 일정의 전면 개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대학 입시라는 걸 어떻게 온라인 수업으로만 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박사방 운영자였죠. 조수빈을 소환해 3차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 지난주에 두 차례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그때는 박사방을 개설한 시점과 경위, 그룹 내역, 뭐 회원 숫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있었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구체적 범행 내용에 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사방 어떻게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어떻게 제작했고 또 배포했는지 등인데요. 그래서 검찰은 증거 능력 차원에서 영상 녹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지를 했고요. 뭐 조 씨가 동의를 해서 오늘 조사는 처음으로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 주빈의 수사 협조는 잘하고 있답니까? 네, 묵비권 행사하지 않고 뭐 수사 협조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이 N번방 관련 재판에서 부장 판사를 제외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N번방 담당 판사 오덕식을 판사 자리에 반대,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게시글이 벌써 40만 명 이상이 동의 서명을 했습니다. 예. 이 청원인의 그 글 쓴 내용을 보면 이 부장 판사가 수많은 성범죄자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서 국민들이 크게 비판했던 판사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26만 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법이 그들을 봐주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썼는데요. 예. 이 판사 이제 오 부장 판사는 과거에 고 구하라 씨 그 전 남자친구 최정범 씨에게 징역 그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예. 성인지 감수성에 떨어진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정된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서 판결을 하게 되면 지금껏 했던 걸 비춰봤을 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 바꿔달라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그 또 하나 국민청원이 올라온 게 박사방에 있던 그 공익 근무요원이죠. 네.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청원인은 이제 조주빈이 살해를 모의했던 어린이집의 그 아동의 어머니가 청원인인데요. 이게 약간 사연이 복잡합니다. 이 청원을 했던 사람과 이 공익요원은 원래 고등학교 담임 제자와 고등학교 교사와 담임 예. 네, 이었는데요. 담임과 제자. 네, 예. 담임과 제자 사이였는데 이 청원인에 따르면 이 청원인은 9년간 이 제자로부터 스토킹과 살해 협박을 당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 청원인은 뭐
이제 경찰에 신고도 수차례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공익 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받고 나와서 이제 앙심을 품고 조주빈에게 이 교사의 딸을 해쳐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 실형을 받고 나온 이후에 이 공익요원이 공익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뭐 신상 정보를 마음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혔다. 네, 그렇죠. 9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신상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같고 마지막으로 총선 문제 하나 짚어보죠. 자, 강남갑 공천을 두고 갈등이 불거졌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태영호 후보가 만났네요. 네, 그 김종인 위원장과 태영호 후보가 오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 국회로 찾아온 태영호 후보를 만나서 내가 선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졌으니 태 후보 당선도 책임지겠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태영호 후보는 김 위원장에게 통합당이 천군만마를 필승으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오늘 만남은 이제 예전에 이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태영호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견을 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공천이 태영호 공천이다. 네, 국가적 망신이라고 했었죠. 이제는 뭐 공천이 결정났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한 모양이죠. 네. 예. 근데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가 오늘 설전을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로 설전을 벌였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탈당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을 겨냥해서 영구적으로 입당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오늘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에서 지면 너도 이제 끝이다. 당신도 아웃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제 황 대표는 오늘 그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중징계를 내리겠다, 절대로 입당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종로 선거에나 집중해라. 그 선거 지면 그대도 아웃이고 야당 세력 판도가 바뀐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주간경향 이한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인데요. 그만큼 지금 사태가 굉장히 위중하다는 뜻이겠죠. 경제를 살리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재 랩 2050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 대략적으로 누가 어떻게 받는지 일단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지급하겠다는 거고요. 상위 30%는 빠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액수를 보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0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1인 가구 40만 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 지급하는 거고요. 5월 안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이게 4인 이 소득 하위 70%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추산을 해보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약 월 7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집안, 그것보다 이제 소득이 적은 집안이 되겠죠. 뭐 3인 가구는 580만 원 가량, 2인 가구는 450만 원, 1인 가구는 260만 원 가량 이하인 소득 가구에게는 지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소득에는 뭐 집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전세금이 있다거나 자동차가 있다거나 그럼 그 재산을 또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생계급여 이런 것들 받고 계시던 분들은 계속 그대로 받고 그 위에 얹어서 더 받는 개념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 상위 30%가 받지 못하는데 이 상위 30%가 세금은 굉장히 많이 내는 사람들인데 세금은 낼 때 내고 혜택은 우리는 왜 하나도 못 받느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인 가구는 700만 원 소득, 3인 가구는 580 정도인데 그 3인 가구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또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정부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재난기본소득 개념이죠. 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취지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취지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득이 700만 원 이상이시거나 또는 뭐 580만 원 이상이신데 소득이 크게 감소한 분들이라면 그분들에게는 사실 보전을 해주는 게 맞고 예. 그게 아니라 안정된 직장에 다니시기 때문에 소득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보전 안 해드리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상위 30% 제외하고 특히 이제 가구를 대상으로 개인이 아니라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나중에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소득이 많이 감소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그렇고 또는 올해 이 기업 사정이 안 좋아져서 해고되시거나 이런 분들이 소득이 감소하실 텐데 그건 아직 집계가 안 되거든요. 작년이나 올해 1, 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단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부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연말까지 어려워지시는 분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 1, 2월까지는 괜찮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못 받아서 어려워지시는 결과도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보편적으로 전부 다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더 거두는 방식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게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가구당 지급하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소득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진 분한테는 그럼 어떡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이게 맞습니다. 선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급할 때 시간이 걸리고 전 국민한테 지급한다면 시간이 덜 걸릴 텐데 지금 당장 다들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네네. 10조 정도가 재원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5천만 국민이니까 국민 1인당 20만 원씩만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4인 가구 100만 원이라 했는데 20만 원씩 주면 4인 가구 80만 원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네네. 구태여 왜 상위 30%를 제외하는 결정을 했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존의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이 선별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도와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관료 조직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조금 그걸 뒤집는 결정은 하지 못하신 것 같고요. 예. 거기에 이제 배경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모두에게 지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세금을 더 거두면 예. 아주 이 빠르게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단순하고 모든 사람들이 일단 받기 때문에 일단은 만족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이 경계선을 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예.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시행을 결정을 한 곳들의 경우에는 이제 홍콩이 대표적인데요. 전 주민에게 150만 원씩 지급을 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아동만 제외하고 그렇게 지급을 하기로 했죠. 보편적 기본소득처럼 한시적으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곳이 홍콩인 것이고요. 마카오는 전 주민에게 44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 트럼프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안정 패키지에서 그게 의회에서 논의 중이긴 한데요. 끝난 건 아니고,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1인당 1,200불 정도로 소득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약간 이 소득 상위 계층은 제외하고 지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야당에서는 지금 오늘 발표한 이 정책에 대해서 총선용 퍼주기다, 또 인기 영합 유죄 정책이다, 이렇게 진단 내렸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 제가 한계를 지적하긴 했지만 예.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득 감소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는 지금 한계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분들에게는 긴급한 소득 지원이 필요하고 이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예. 이제 뭐 야당에서 김종인 이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뭐 대표적으로 비판을 하신 분 같은데요. 일반 회계에서 100조 원을 빼서
다른 조처를 취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처하고 지금 한 조처하고는 큰 차이가 일단은 없고 100조 원을 빼서 뭔가 쓰겠다는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뭐 경제 예산을 빼서 하겠다는 건지 복지 예산을 빼서 하겠다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돈을 썼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정부도 아마 지금 워낙 내수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라도 내수를 좀 올리자.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 도움 주고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한적이지만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 진작 효과를 보고 아마 지역 화폐하고 그런 형태로 현금이 아니라 지급을 하기로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주목표여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생계지원금이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생계지원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소비나 투자를 위한 이 정책은 별도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대책들은 뭐 별도로 나와야 될 거라고 보고 그것들은 이제 또 뭐 2차 추경은 재난기본소득에 집중을 한다고 했으니까 3차 추경 등을 통해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 이 제목이 긴급재난지원금인데요. 네네. 이게 기본소득의 실험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우리의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기업들은 모여서 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동화를 점점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여서 일하는 것이 또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에 흩어져서 일하는 재택근무라든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는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잠깐 일하는 형태의 일이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편적 기본소득세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그걸 위해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굉장히 큰 정책 실험장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개인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좋은 실험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구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실험으로서는 한계가 좀 뚜렷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받고 있었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폐지하고 재난기본소득으로 뭐 한 달에 200, 300 전 국민한테 주자 뭐 이런 주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주장이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 임금을 통해서 사람들의 주소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영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경제 전체가 완전히 작동을 멈춰버린 듯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기업이 여력이 있는 큰 기업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속 임금을 받아 가시는데 중소기업이나 취약한 영역, 자영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임금 소득 자체가 끊겨버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직접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이제 강력하게 제기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재 랩 2050 대표였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뉴스 듣고 옵니다.